안녕하세요. 나이와 이름은 가린 채로 사연을 쓰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아들에게 속아 인생이 망가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끝을 맞게 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은 풍족했고 옷을 맘껏 입고 자랐으며 아이들을 대하는 일을 좋아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30년 지기인과 함께 설립되었고 이 사업은 회사가 커지면서 동료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번창했습니다. 아들이 나와 동갑이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나에게는 동성 친구들보다 그 친구가 더 편안했고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반으로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절반으로 나누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그 친구는 같은 대학에 입학했고 훗날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함께 경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부모님 아래로 가지 않고 각자 다른 직장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회사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남녀 차별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제가 취직했을 때만 해도 커피 타오는 일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타준 커피가 맛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면서 지칠 때마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들었죠? 업무도 거의 잡일만 해서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자주 만나서 하소연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둘은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내오다가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죠. 두 사람 다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30쯤에 그 친구가 사랑을 고백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양가 부모님은 서로 친하시고 둘의 사랑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예전부터 우리 둘이 결혼하길 바라셨다고 합니다. 상견례 같은 건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결혼은 이내 2년 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멀리 출장을 다녀오시는 길에 육중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차는 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끼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고 접혀버린 채 두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례식은 부모님 친구분들과 이웃들이 대신해서 준비해 주셨고 조문객들은 부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어 부모님의 떠남을 외롭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신 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안에서 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물과 미음만 마시면서 지낸 시간은 너무 힘들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울기만 하다 눈이 붓고 나서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지 모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죠. 그때 예비 남편이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어요. 그가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 빨리 해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고 했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셨어요. 예빈아, 너희 아빠랑 같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다.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빚더미에 앉아서 부도 처리를 했어. 부모님이 너에게 물려줄 개인 재산은 없었고 회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유산이 없구나 회사가 됐대요. 어렵지 않았나요? 그러한 말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저씨 아니면 아버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이 고라니, 너한테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넌 다 큰 어른이야. 아버님, 어머님, 그럼 저랑 결혼해도 돼요? 아, 그럼 당연히 결혼해야지. 우리는 너 아닌 며느리를 상상한 적도 없어요. 감사해요. 부모님을 여의치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받아주신다니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내가 부모가 돼줄 테니 가슴속의 상처를 자꾸 꺼내서 슬프지 말아야 해요.
결혼은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하세요. 그리고 신혼집은 당분간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를 여인 지 얼마나 되지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할 기회를 주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친부모님처럼 제게 기운과 힘을 실어 주시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둘이 사는 것보다 시댁에서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면 일을 하기로 했지만 그냥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께서 많은 살림법을 가르쳐 주셔서 시댁에서 살림을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지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가 혼자 세운 회사에 참여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사업 능력이 탁월하고 투자자들을 다시 모은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사업을 했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해 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기 때문에 더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다시 슬픔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넌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니 무슨 살이 그렇게 쪄버렸니?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안 나가면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먹기만 하고 빈둥빈둥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 우울함을 참아줘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 부모가 떠나고 지원도 없는 너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래서 고마워라도 해야지. 살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일도 다 한다고요. 심히 웃기게 말하네. 내가 청소하는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 한 거 알아?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너무 없어. 1년이나 됐으면 척척 해내야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시켜야지 몸을 움직이는 걸 얼마나 나태하고 무식하게 생각하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당신은 정말 세기를 알고 있나? 라며요. 제 친한 친구의 딸이자 우리 집의 유일한 며느리가 어떤 말들을 했나 봐요. 또 살이 늘어나서 임신 중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많이 먹는 것 같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임신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으니 어서 아기를 낳는 게 맞는 시기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버님은 임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살이는 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바람에 그런 걸까? 여길.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시겠어요?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 갈게요. 시아버지께서는 은근히 손주를 기다리시는 모습이라서 가끔씩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살이 올랐다는 것을 보고 거의 임신이 확실하단 생각을 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서 임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저는 선천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인공수정이나 합성아이도 가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솔직하게 말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임신이 아니라고요. 면목이 없습니다. 임신이 아니라네요. 아이가 쪄서 당연히 임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다음에 기대해야겠네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나이가 있으니 조금 서둘러야겠죠. 아버님, 어머님, 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군요. 뭐, 너,
그게 사실이냐? 내게 손주를 안겨줄 일이 없다는 거야? 나 이거 참, 이런 이야기를 듣니 기가 차고 황당하네요. 아버지가 크게 실망하시며 천장을 보며 혀를 연신 차셨어요. 눈을 매섭게 뜨고 제게 화를 냈습니다. 넌 마음에 안 들어. 백슬래시 쌓인 흡필 안 들어 했더니 여자라면 다 낳는 애까지 못 낳는다는군요.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와서 건강하게 산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떤 타격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야. 아버님, 어머님께 죄송해요. 하지만 선천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사전 검사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 그대로 부리네요. 임신하지 못해 면목이 없고 죄송하지만 이 이유로 거부당하겠지만 이 사실이 서운합니다. 오늘 우리 오장육부를 둔갑하려는 건가요? 예의를 갖춰야 할 텐데. 지금 그 행동이 왜 그렇게 대답인지. 너를 보기 싫어서라도 방에 들어가든 밖으로 나가든지 하세요. 짜증나고 창피한 일인데 너를 며느리로 받은 나의 잘못이야.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임신이 되지 않아 욕을 먹는 며느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와 오랜 인연이 있었던 시댁이 이렇게 막말하고 비난하니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 저를 개돼지처럼 대하며 혼을 찼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까면 깔수록 불량이야.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밤도 더럽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리드해서 노력까지 했는데 불임 참나. 밑이 빠진 독에 물만 부어도 같겠구만. 게다가 살림도 엉터리로 해서 엄마 눈 밖에서 나고 아버지마저도 당신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며 내가 살림을 못한 게 뭐가 있는지 묻더군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출근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청소했는데 가사 도움이 이상적이었어요. 열심히 해냈습니다. 1년 동안 쉬지도 못하며 헌신했던 말이야. 그렇게 했었구나. 근데 헌신한 여자가 왜 그렇게 살을 치셨을까요? 아무튼 임신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니 역대급으로 짜증나네요. 그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요. 여보, 나는 안쓰럽게 느끼지도 않아. 그저 내 입장에서 생각해본 결과일 뿐이에요. 부모님은 여의고 눈치밥을 먹여서 가시기를 희망하고 시집살이를 하지만 임신까지 안 된다는 걸 알고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눈치밥이 먹혔다고 하셨지만 나는 당신이 밥만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 가서 씻기나 해라. 아저씨 팔아먹을게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욕을 했으니 상처 입고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불량품이라고 욕하시고 시아버지는 아예 제게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대꾸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보기 싫은 아버지한테 왜 자꾸 말을 걸어? 넌 부모님한테 어떻게 배우면서 자랐길래 이렇게 무례한 거야? 내가 불임이라고 난 상태니까 당분간 내 남편한테 말 걸지 마. 그래서 화가 난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속 터져. 저런 일도 며느리가 끝까지 참아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네요.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을 리죠? 남편과 대화를 거의 나눌 수 없었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무시당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1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성 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에 관한 얘기가 있다며 나가봤습니다. 오랜만이야. 너 더 예뻐졌네, 예빈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이고 다크서클도 심하고 얼굴도 거칠어진 것 같아.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던데. 바람을 피우는 거야? 설마 내 남편이 요즘 냉랭하게 대해도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되겠어? 아니야, 예빈아. 알 사람은 다 알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창 몇몇 친구들이 직접 봤다고.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 할 말 다 했니? 예빈아, 내가 이런 말 전해서 화가 난 거야. 난 내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났어. 그냥 머리가 복잡해진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는 게 좋겠다.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인상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바람 피워서 알고 있었냐? 곰탱 줄 알았더니 그 정도 눈이 있나 봐. 진짜 뻔뻔하구나. 당신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당신은 무엇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거 없이 시집살이를 한다고 걔를 무시하고 더군다나 당당하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있구나.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왜 큰 소리를 내? 야, 내가 임신을 못하는 불량품이라는 것을 잊었니?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손주를 봐야 한다고.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만 나온다면 데리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새 애인을 만나고 있고 임신 검사까지 하고 만나고 있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바람을 피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날 버리고 그녀와 재혼까지 할 거라는 거냐? 다 알아들었는데도 대답이 없네. 거실로 나가 있어. 부모님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재 저를 쫓아내려는데 가족들이 단합하는 것이라니요. 어쩌면 제가 나간다는 것을 보고 하는지 몰라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밖으로 나갔어요. 황당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시부모님 대신 변호사가 와곤 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빨리 와서 앉아 라고 말했어요. 저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집에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비록 사실혼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여기서 1년 동안 함께 사는 것만큼의 위자료를 준다면서 그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황을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없다만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십니다. 이분은 이 분야에서 경험이 없는 분이시며 변호사님이 상의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이를 받고 나가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깔깔대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도 널 돌봐준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풀상을 받아줬더니 마음에 드는 점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갈수록 못생기게 보이는 것이 싫다고요. 우울해 보이는 얼굴을 보면서 참 답답해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버님과 내 아버지는 친한 사이였는데 저를 이렇게 버리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내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내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 좀 해줄래? 없어. 그놈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너까지 거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피해만 엄청 받았단 말이야. 몇 번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 다시는 우리 가문과 연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분이 절 이렇게 미워하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편도 바람 피울 거에 이혼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가사 도움을 월급으로 쳐서 위자료 받고 나가진 않을 겁니다. 정당하게 소송해서 바람 피우는 두 분의 아들을 응징할 겁니다. 내 친구의 딸이라서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법정에서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소송 가서 질 경우 한 푼도 못 얻을 거라고. 받을 줄 알아요. 제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은 수모, 남편의 외도까지 모두 정리해서 맞서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만 짐 싸서 나가보려고요. 시부모님은 변호사와 함께 있으며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위자료를 주고 꺼지라고 했지만 제가 무시해 버렸어요. 어떻게든 싸워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홀로 원룸에서 지내며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집살이에 대해 논의하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모두 알렸어요. 변호사들은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 뒤를 따라가게 했어요. 쫓기는 대로 몇 장의 사진을 받았는데 골목이나 인도를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면 좋을 텐데 인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데 철두철미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가야 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밥만 차려주고 게으른 며느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또 절 받았던 돈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시지를 보면서 한 것도 없다고 말했죠. 나태한 것을 비난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자 판사님이 묻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물었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우울증으로 6개월간 병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시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확실하다고 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말이 부당하게 제게 의부증이 있는 여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게다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며 남편의 변호사가 주장을 펼치자 판사님은 최소한의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라고 선고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요구액보다 적은 돈을 받고 시댁과의 연을 끊게 되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속이 쓰이더라도 잊어버리고 홀로서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모두 떨어졌어요. 면접관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여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우울해지고 살까지 쪘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문제라고 판단하고 회사 취직을 미루기로 결정했고 알바라도 찾으려고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정규직 청소부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의 청소 업무였는데 최저 시급 이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의 복도, 계단, 강의실, 그리고 넓은 강당과 각종 화장실까지 구역이 배정되어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몸을 써가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잡생각이 들지 않아 매우 좋았습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현재 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오래도록 이 일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소하는 구역을 바꿔가면서 했었는데 복도 청소를 하던 중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지. 사진으로 봤지만 확실히 알아보겠네요. 누구세요? 아, 선재 씨가 데리고 살았다는 그 여자구나. 나도 사진으로는 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줌마, 여기서 청소부 일해요. 근데 왜 하필 내가 일하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설마 일부러 여기로 취직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공고를 보고 지원한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랑은 상관없으니 청소하세요. 나는 강의가 있어서 이만큼 깨끗이 청소하세요. 됐죠? 이 여자 참 뻔뻔하네. 남의 남편이랑 바람났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 내가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 몰라요? 사과 아줌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혼인신고도 안 됐는데 무슨 바람이야. 듣자 하니 아줌마가 불쌍해서 1년 데리고 살아준 거라던데. 아줌마 몰골이 못내 보니 왜 버려졌는지 이해가 되네. 아줌마, 청소부 잘리기 싫으면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내 말 한마디면 당신은 바로
잘렸다고 생각하여도 좋아. 그렇다면 여유 있는가? 자르고 싶다면 자르시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너의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니 물러나라. 여자야. 상대의 뻔뻔한 태도에 분통을 느끼는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다가갔지만 복도에서 버려진 세제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줌마가 오락실 하듯이 웃으며 또렷하게 재미있어. 아줌마는 넘어진 채로 온몸으로 바닥을 닦는다. 그래서 무릎과 손바닥이 심하게 다친 저는 일어설 수 없어서 멀어져가는 상사를 바라보았어요. 어쨌든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되자 다시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을 벌주고 시댁에게도 어떤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버리겠지만 내가 받은 모욕을 꼭 되갚아야겠어. 제 남편과 상대인 여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과 나를 버린 이야기를 대학교 신문고에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글이 올라간 지 3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작성하여 올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신문고에 글을 쓰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제 부탁을 수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섹시한 상황은 단 하나뿐이지만 우리가 문제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아줌마들은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문에 나가게 하든지 왜 해고를 당하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있는 교수들은 눈에 선하면 즉각적으로 맞게 될 거예요. 잘리기 전에도 인사태도가 좋지 않은 여자가 이틀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그녀는 교수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하여도 해고되고 교수가 복도를 걷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해고되며 내용 증명서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혼자서 매일 글을 올려봤지만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이어서 청소부 일에서 또한 해고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신문고에 미친 글을 쓰면 어쩌느냐고 쌍욕을 하더군요. 당장 청소를 두고 반납하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기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내쉬고 도구를 들고 청소를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당신만인의 신고에 글을 싸질렀다면 겨우 취직한 일자리를 날려먹냐? 멍청하긴 아줌마. 우리 이야기를 작고에 써서 올린 거예요? 복수라도 하시려고 아줌마 나 교수요. 교양 있고 품위가 있는 데다 권력도 가진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이런 말을 몇 줄로 락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혼을 내주려고요. 다른 방법이라면 어디에다 글을 써서 올리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다 대자보도 써서 붙이려고? 아니요. 내가 해줄 건 바로 이런 일이 뭐야? 간현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아, 당신 미쳤어. 그래, 나도 미쳤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 아니고 100번 이상의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그 순간에 청소 담당자가 와서 굽실거리며 두 명에게 사과했고 경찰을 불러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교수라는 소문이 무서워서 저를 신고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복수가 그것뿐이라 안타깝고 그 대학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룸을 비우고 지방으로 떠날 생각이었어요. 옷가지가 전부인 원룸 짐을 가방 2개로 채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왔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부모와 남편도 떠올랐습니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KTX를 타러 가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웬 승용차가 제 앞에 서더군요. 이예빈 씨 주시죠. 절 아세요? 아가씨, 저는 돌아가신 이용정 씨의 후원으로 공부했던 박태식이에요. 후원이죠. 아, 부모님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누가 누군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쟤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 절 기억 못 하시는군요. 몇 번 뵀었는데, 하긴 뭐,
제가 예빈 씨보다 7살이나 어렸으니 기억 못할 만도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 장문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보다 명확한 문장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미안해요. 기억 안 나서.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신지요? 그 지역으로 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길입니다. 예빈 씨, 지금 떠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말씀할 것도 많고 제 차에 타세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단 믿고 타세요. 예빈 씨의 인생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한테 후원받은 분이시라 떠나는 걸 잠시 미루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큰 건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가 수많은 서류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진실을 알고 충격받아 지역으로 가는 건 취소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태식 씨와 일에 매달렸어요. 그가 준비하고 노력해준 덕에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시부모가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예빈아, 새 아들아, 내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아요. 제 옆에 그 검사님이 계신 거 안 보여요. 겁먹어서 그런지 조용하신데. 어머님, 처음부터 모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육중 추돌 사고로 말이야. 그랬죠. 근데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의 사고가 많았던 거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집에 불이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에 의문이 많은군요. 사고였는데 결국 결론은 단순한 화재로 끝났어요. 아빠가 괴한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사건인데 그건 아버지가 사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박태식 검사가 범인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빠를 친구라기보다는 적으로 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빠랑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어. 아버님, 아니 아저씨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회사를 비싼 가격에 매각하고 사라졌다는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 줄 유산을 빨리 처리하고 떠나신 거죠. 나는 아저씨의 말을 믿었는데 태식 씨가 모두 밝혀주셨어요. 나한텐 사기를 치고 함께 살던 거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적을 가까이 두려고 그런 건가요? 하이다 다 들켜버렸네. 이런, 죽기를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인정을 해야 해?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 부모가 되진 건 우리 탓이 아니라고. 회사도 망해가는 걸 매각한 거야. 부모는 진작 허공으로 사라졌단 말이야. 어머님도 공범인 거 아시죠? 화재 사건 때 두 분의 카드 내역서를 뽑아봤는데 휘발유를 덜하고요. 그때 알리바이를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 쉽게 넘어갔죠. 물론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경찰들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마폭은 아저씨라는 걸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중마고우를 그런 식으로 해치려고요? 범인이 벌써 잡혔나요? 아저씨의 이름은 밝혔다고 했나요? 예빈아,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 부모를 죽게 한 적은 없어. 실패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이 없다. 예빈아, 흥분하지 말고 우리는 예정대로 문제를 해결하자. 너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줄게. 그러니 이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 부모님은 고속도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 지르고 폭행은 없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돈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 쉽게 해결하자. 아저씨가 미안하다. 너희 아빠와 함께 였었던 일에 대해요. 같이 일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빠는 회사 매출의 10%를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몫으로 했지만 나는 회사를 위해 더 투자하길 바랐죠. 그런데도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나중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빠와 자주 다투고 했죠. 아, 우리 아빠가 수익을 기부했다고 그렇게 하셨다. 고 짧게 말하면 나쁜 놈처럼 보일까 봐요.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의 수익을 박팔아가면서 해야 했어요. 아빠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려는 마음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어요. 사업에 맞는 인재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해치려고 한 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불을 튼 건 내가 그랬어요. 구급차를 바로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중단시키라고 했어요. 병 주고 약 주신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 한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아저씨가 저지른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아저씨가 그렇게 싫어하던 기부를 받고 공부한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서 검사가 됐다던데. 난 태식 씨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바보처럼 당하고 끝났을 거라고요. 예빈아, 변명은 그만해. 내가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지만 다 지난 일이야. 너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잖아.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면서 남은 돈과 위자료까지 다 내게 받고 있어. 돌려줄 테니 그럼 도와줄게요. 아니요. 우리는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검사님이 이를 덮어주시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아니요. 합의란 없습니다.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미수로 끝나야 할 사건이지만 우리 부모님을 해치고 벌인 행동은 사기죄까지 더하며 받게 될 것입니다. 예빈아, 그러지 마십시오. 요청하신 일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구해 주십시오. 선처 같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나마 당신들이 나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쫓아낸 점이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잘해줬다면 당신을 용서해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상상일 뿐입니다. 어쨌든 당신들은 죄에 맞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시부모님 그 앞에서 지극히 반막중하세요.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감옥에 죽어도 못 가겠다고 했더군요. 산의 반 이상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하더군요. 예빈아, 우리가 한 것을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 그만 용서하고 예전처럼 같이 살아보자. 어머님, 애 묻는 불량품이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가겠어요? 그 교수 며느리 있잖아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려나? 응,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내가 돌아만 온다면 바로 헤어지라고 할겠듯 또 우리가 널 찾아온 걸 알고 있어. 지금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단다. 아, 그럼 계속 불안해하라고 하세요. 그 이도 털어보니까 죄가 꽤 있던데요. 우리 태식 검사님이 조사해봤는데 회사 돈으로 사치를 꽤 부렸나 봐요. 두 분과 같이 탈세와 횡령에 대해 조사받을. 두렵습니다. 그러고 보니 죄가 제법 많으시네요. 재판을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요? 아무튼 감옥에서 꼬박꼬박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제 할 말은 다 했으니 돌아가 보세요. 아마 내일부터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박태식 검사님. 제가 하나하나 다 밝혀드리고 죄값을 받게 해줄 겁니다. 죄를 후원해 주신 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제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죄를 더 짓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시부모님은 한참 동안 오열하며 구걸하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완고했어요. 안 나가고 버티다가 박 검사가 불러서 경찰들이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검찰청에 출석한 시부모는 바로요.
구속되어 조사받기 시작했고 전 남편도 횡령과 탈세 혐의로 곧 잡힐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복수하려고 박 검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검사님, 상간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신문고에 글을 써도 금세 지워진다고요. 매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는 이유가 왜 없을까요? 제가 그 상가에서 다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많은 교수님들을 아는데 제가 검사가 된 이후로 연락도 자주 하고 있다고요. 먼저 교수님들께 연락을 돌리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변호사 한 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요. 고마워요, 박 검사님. 고맙긴 해요. 제가 예빈 씨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검사는커녕 대학도 포기했을 겁니다. 두렵습니다. 제 꿈도 없고 삶을 살기 싫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예빈 씨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성공할 사람이 된다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 검사 덕분에 먼저 시모님을 구속 수사하게 만들었는데 출석을 앞둔 남편이 상간녀와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예빈아, 여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나쁜 짓을 할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 내 놈 식구들 사과를 받아줄 것 같니? 여긴 왜 찾아온 거야? 그게 말야, 우리 부모님 선에서 끝내면 안 될까? 나 아빠가 될 몸이야. 이 사람 내. 아이를 가졌다고 내게 불량품 몸뚱아리를 욕하며 몸이 볼품없어서 할 맛이 안 난다고 했더니 연희랑 그 밤일을 많이 했다나 봐. 아무튼 아기를 가진 것을 축하해. 나는 이 일에 빼주는 것이야. 회사 돈을 조금 썼다고 탈 좀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 누가 빼준데 감옥에 가도 아빠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축하는 그대로이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 내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정하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어. 당당하게 말했더니 녀가 주둥이를 놀리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해도 너무 하시네. 아무리 남편 빼앗겼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나랑 내 남편이 아줌마 부모한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우리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둬요. 돈이 목적이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상간녀 아니랄까 봐 말하는 것도 더럽네.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와 교수님이 곧 대학교에서 잘릴 거야. 박 검사님이 당신 대학 총장 만나고 왔어. 자초지정 다 설명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대답 듣고 왔다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 취직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미혼모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지 열심히 궁리해봐. 뭘 말하는 거야? 총장님을 만나 날 잘라버리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해. 박 검사님은 당신의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이고 교수이자 총장님께서 엄청나게 신뢰하신다고 하니 곧 잘릴 테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대학 교수는 도움이 어렵다고 하니까. 나쁜 년, 나는 단지 이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왜 똑같이 대우를 받아? 내가 당신에게 뭔가 잘못한 거야? 내 존재가 잘못이야. 내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너와의 인연이 오늘 끝난다면 너가 죽던가 나가 죽든가. 죽자녀가 미모가 되고 교수 자리에서 자르린다는 말을 듣자 눈깔이 뒤집혀서 성난 황소처럼들이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그녀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려 제가 대학교 복도에서 쓰러졌던 때를 생각하며 똑같이 되돌려준 거죠. 아, 내 무릎이 깨진 것 같아. 자빠진 김에 거실 바닥을 온몸으로 닦아라. 아,
물론 미년 몸이 더러워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하지만 말야.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니 온몸에 뭉쳐있던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굴하게 빌다가 얻어터지고 되새겨졌다. 전 남편은 영장을 받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제대로 탈탈 털기 때문에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대학교 총장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해고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계속 버티기로 했습니다. 총장은 자진해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불륜으로 내보내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학생들을 불러서 회식을 시키면서 상간녀의 수업을 듣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사유를 확실하게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자 대학교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졌지만 대학생들은 성행위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그 여성은 빈 강의실에서 한 달 동안 버텨보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퇴사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 입학을 시도했지만 총장님의 인맥이 도움이 되지 않아 교직에 재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사립대에서 거절을 당하자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사생활이 문란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고 지방으로 떠났어요. 거기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시무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이 없어서 저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돈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알고 싶다고 해도 배는 찢어진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감옥에 가셨다니 돈을 주기 싫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 문제 또한 박 검사님이 계좌를 추적해서 해외 계좌를 찾아내어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됐습니다. 식은 2번 감옥에 갔고 상은 미혼모로 등신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제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네요. 저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집을 사려고 했는데 박 검사님이 말렸습니다. 예빈 씨, 집 사지 마세요. 그럼 전 어디서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시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바로 프로포즈 생각은 아니었어요. 연애부터 하고 결혼하고 싶었죠. 예빈 씨, 전 어릴 적부터 예빈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애는 생략하고 결혼합시다. 결혼해서 연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지 마세요. 이 남자가 웃기네. 날 도와줬다고 내 애인이라도 된 줄 아세요. 만만해요. 그건 아니지만 예빈 씨도 저랑 비슷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실수했다면서 미안합니다. 실수는 무슨, 한번 튕겨본 거예요. 나도 태식 씨 좋아요. 근데 이혼녀의 7살이나 많은 저랑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검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해도 괜찮으시겠냐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빈 씨는 언제나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예뻤다고. 게다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빈 씨의 부모님의 딸이었죠. 제가 그분들을 생각해도 예빈 씨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똥차를 탄다더니 벤츠가 온다더니 지금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이네요. 좋아요. 결혼부터 하죠. 집에서 살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 신중하지 못한 결혼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너무 빠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자 아들과 딸과 함께 사는데 그들은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저희 둘 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매주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지금은 아이들,
남편 그리고 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